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올 디펜더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잘 못하고 있지만 랭글러를 가지고 오프로딩을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번에 새 디펜더가 나오면서 이 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유럽에서는 시승을 한 그 채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북미 쪽엔 도착을 안 했지만 올 여름에는 일단 그 롱바디부터 도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도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 자세히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 전에 랜드로버에서 발표된 사항하고 차량 스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이 차가 어떨지 미리 한번 감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일단 지금 캐나다에 출시하는 차는 보시면 모델이 두 가지, 숏바디, 롱바디가 있는데 시작 가격은 롱바디가 오히려 더 쌉니다. 65,300불 정도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작 가격은 어느 차랑 비교를 할 수 있냐면 GLE 2.0 엔진 모델하고, 그리고 X5는 시작가가 조금 올랐어요. X5보다는 약간 좀 가격이 낮은 편이고, 아우디 Q7 모델의 낮은 버전 모델보다 약간 낮은 가격, 아니 비슷한 가격,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들어가 보면 가장 고급 옵션이 이 디펜더 X라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외장에 들어가는 패키지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보시면 확실히 차량 생김새 자체도 뭔가 도시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더 오프로딩에 가까운, 그리고 기존의 디펜더가 갖고 있던 그 군용차의 느낌, 그런 것도 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이게 이제 최고의 옵션을 가진 차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시작 가격은 다시 말씀드리면 65,300불. 그러니까 한국에 출시하면 이 랜드로버의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미 지역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펜더를 한번 볼게요. 디펜더는 제가 한국에서 오히려 디펜더를, 예전 디펜더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펜더 수동이죠. 근데 이 디펜더를 그때 가지고 제가 용평에 스노우 레이싱 하는 곳을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이 차 클러치 밟는데 정말 발목 무릎 다 나간 줄 알았습니다. 정말 뻑뻑하고 왜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막 욕할 정도로 정말 욕 많이 했어요, 운전하면서. 그런데 그냥 이런 스타일이 좋아서 만약에 저보고 사라 그랬으면 그 당시에는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잠깐 즐기는 거니까 그래도 꾹 참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디펜더라는 차 자체가 악명이 높죠.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군용 베이스로 만든 차를 일반 사람이 운전하게 만들었으면서 거기에 뭔가 편의장비나 편의시설 전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타! 라고 그냥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나온 차고, 또 사람들이 그런 맛에 또 탔던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프로딩 즐기러 갔는데 나중에는 차 때문에 고생해서 어쩔 수 없이 차 안에 갇혀서 밤을 지새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 오프로딩을 즐기러 갔는데 결국은 차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서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딱딱한 클러치를 가진 차를 몰고 오프로딩을 다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신력과 체력 수준이 남달라야 가능했던 그런 차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가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완전 바뀌었어요. 딱 봐도 일단 디펜더 X라는 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델은 보면은 오프로딩 차라기보다는 그냥 도시명 SUV도 많이 느껴지잖아요. 특히 이 차는 오프로더들이 환영에 맞지 않는 바디온 프레임 차가 아니라 모노코크 방식의 차입니다. 사실 모노코크 방식의 차가 오프로딩이 안 좋다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어떤 기술적이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은 아니고, 단지 예전의 모노코크 차량은 샤시 강성이 최근의 모노코크 차량보다 재질이라든가 어떤 접합점, 그리고 팩터의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수준이 약했기 때문에 예전엔 당연히 프레임 바디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슈퍼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의 설계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모노코크 바디라도 그 이음새나 특히 재질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철을 이용한 부분, 알루미늄을 이용하는 부분, 그 외에 또 합금을 이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경량화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웬만한 SUV의 셰시들은 바디온 프레임 차보다 차의 각 지점의 테스트를 통해서 볼 때도 바디온 프레임보다 오히려 더 강성이 좋게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운전자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모노코크의 바디를 통해서 오프로딩 차를 만들었다라는 게 랜드로버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뼈대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서스펜션과 그리고 구동 배분의 설계를 완벽히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더들이 좋아하는 또 리지드 엑셀 이런 부분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티큘레이션, 그러니까 휠 트래블이죠. 휠 트래블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기본 사양으로 들어간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지상고를 30cm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고를 최대한 높였을 때는 롱바디 기준으로도 처음에 진입각, 탈출각 이 모든 것들이 랭글러보다 더 훨씬 좋아졌다고 하고, 심지어 랭글러 루비콘보다도 더 지상고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험로를 탈출할 때도 디펜더가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순정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펜더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랭글러 오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랭글러는 튜닝 파트가 너무 많아서 굳이 순정이 아니더라도 차를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도 있고 내가 가는 코스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튜닝이 가능한 차다. 근데 디펜더는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랭글러를 제외한 많은 차들은 오프로딩 튜닝을 하기 위해서 튜닝 쪽으로 접근했을 때 랭글러만큼 가질 수 있는 튜닝 파트의 다양함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랭글러보다 아무래도 불리한 부분이 많이 탄생이 되죠. 그런데 랜드로버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튜닝 파트는 우리가 다 만들어서 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얼만큼 어떤 튜닝 파트가 나올지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또 걱정이 많이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차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차를 개발한 거는 2011년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2010년 중반 때쯤, 정확히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차 이름이 붙지 않고 이 차의 모양만 잠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 나온 디스커버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사진은 보질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디스커버리 모양이 딱 나온 게 전혀 이 모양하고 달라지니까 이걸 봤던 사람들은 그때 그건 무슨 차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 디펜더였어요. 그러니까 이 랜드로버의 매니아 중에 어떤 분들은 야, 이 모양은 디펜더로 나왔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집스럽게 바디온 프레임을 고집하는 분들은 야, 이거는 프레임 바디 아니니까 오프로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은 과학적이나 기술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온 프레임이 무조건 오프로드에 좋다라는 건 요즘 시대에서는 완전히 맞지 않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연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레임 바디에 어떤 환상이 있었는데 모노코크 바디를 가진 차들이 오프로딩을 잘 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굳이 바디온 프레임을 하지 않더라도 차 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오프로딩에 적합하게 설계만 하게 된다면 충분히 바디온 프레임의 차보다도 오히려 더 편한 오프로딩 주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바디온 프레임을 가지고 비포장길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몸이 내가 아니죠. 튀고,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보면 제 딸내미가 옆에서 막 헤드뱅잉 수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카이엔을 갖고 오프로딩을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물론 홈로를 주행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완전한 비포장길에서 꽤 속력을 많이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근데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노코크 바디의 장점이죠. 서스펜션에 오는 각 충격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시키면서 실제 차를 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차의 움직임이라든가 충격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하지 않아서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편안합니다. 근데 바디온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걸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차가 움직이는 그 특성에 약간 반대로 올 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돌을 하나 밟고 튀어 올라가면 차가 바퀴는 팍 올라가고 그 중간에 사람도 올라가서 차가 내려갈 때 사람도 내려가는 동일 박자를 이루는 게 아니라 보통의 바디온 프레임 차들은 차가 오히려 빵 치고 내려올 때 몸이 뜨는 약간은 늦은 듯한 느낌의 반응이 사람한테 와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많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움직임 제어에 있어서도 일단 되게 정직하죠. 바디온 프레임 차들은 고충격이 그대로 다 차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노코크 바디도 정말 오프로딩에 특화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차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차 한번 모양을 볼게요. 자, 이제 이게 롱바디인데 보면은 휠하우스 자체가 바퀴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특히 앞뒤, 아래, 위 전부 다. 지금은 이제 낮은 상태로 보여요. 서스펜션을 높여서 차를 높게 하면 아티큘레이션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랭글러만큼 되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차는 오프로딩 중에 장애물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바퀴가 땅에 다 닿지 않고 일반 모노코크 바디처럼 한두 바퀴는 이렇게 하늘로 떠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떠서 간다고 해도 이 구동축의 전달 방법이나 제어 방법이 정확하다면 두 바퀴로 가는 건 네 바퀴로 가는 것보다는 약하겠지만 그래도 그 힘 자체를 접지에 있는 바퀴에 전달하면서 뭔가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할 수는 있는데 안정감은 떨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어떤 바퀴 쪽으로 신호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심한 구조물에선 탈출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프로딩 길이라든가 고속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장애물 코스는 아주 저속으로 장애물도 피해가면서 올라탈 건 올라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과연 이 디펜더가 다 해줄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했으니까 랜드로버에서 자신있게 얘기하겠죠. 자, 이제 액세서리 패키지 같은 거 보면은 옆에 여러 가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멋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오히려 얼반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게 더 오프로딩 차처럼 보이네요. 휠타이어가. 자, 그리고 이제 이 차에 들어가는 실내 여러가지 버튼이나 생김새들을 보면 기존의 랜드로버 나온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도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오프로딩 차는 일반 사람이 잘 다니지 않은 곳을 가잖아요. 거기서 한번 고장나면, 제가 랭글러 한번 퍼져봐서 알잖아요.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펜더를 사시는 분들은 오프로딩 갈 때, 물론 어느 누구나 오프로딩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되겠지만, 특히 이 디펜더를 사시는 분들은 오프로딩을 절대 혼자 가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걱정이 앞섰나요? 근데 뭐 걱정은 일단 해야죠. 자, 그래서 실내를 보면, 예전에 디펜더를 타보면 실내를 보면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뭐가 없어요. 뭘 찾을래도 없고, 뭔가를 만져볼래도 만질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둔탁하게 생긴 대시보드랑, 그냥 이게 이런 차도 있구나, 그냥 이런 모습으로 타는 거지라는 어떤 참을성을 기르는 그런 실내 디자인이었다면, 지금 이 디펜더는 정말 현대적인 차, 어느 차하고 비교하더라도 편의사항이나 옵션 사항들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차로 딱 보이고요. 실제 적용되는 것들도 다 그렇다고 합니다. 오디오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메리디안 시스템 다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 이 차는 좀 더 오프로딩에 가까운 차처럼 느끼게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게 다 돈인데, 그죠? 자, 그리고 디펜더 의자를 한번 볼게요. 이 92 숏바디죠. 숏바디에는 6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있는데, 이 6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3열이 아니고요, 2열 시트인데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보조 시트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시트 등받이를 접고 있으면 그 위에 컵홀더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등받이를 열면 사람이 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숏바디에는 그렇게 6명이 탈 수 있고, 롱바디에는 3열이 들어가면서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해요. 공간이 얼마나 나올까? 실질적으로 보면 차가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커 보이고 어느 날 보면 그렇게 안 커 보이거든요. 공간적인 부분도 어떻게 연출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저는 그리고 이 디펜더가 루프에 있는 쿼터 글라스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옆에 코너에 있는 이 글라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실내에서 봐도 되게 이쁘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예전 디스커버리에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쪽에 있는 글라스를 보면 랜드로버가 생각날 정도로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 디펜더는 달려 나왔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디자인은 아무리 봐도 도시적이에요. 어딜 봐도 오프로딩에 가서 돌 타고 이런 부분의 느낌은 없어요. 이 차를 오프로드로 꾸미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전 디펜더는 어느 정도로 불편했냐면, 운전석에 타잖아요. 시트가 뒤로 안 가는 차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다리가 거의 앞에까지 다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했던 차도 그랬고 깜짝 놀랐거든요. 시트가 앞뒤 조절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수동인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트를 앞으로 바짝 붙여서 설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시보드 위쪽에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요, 정말 운전하기 불편했던 차인데, 그때도 그냥 크게 디펜더다 이랬으니까, 저는 사실 그때 디펜더란 거를 처음 경험해 본 거라서 이런 게 다 있어 욕만 바가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쪽에서는 차의 매니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 걸 매니아들이 들었으면 아마 바보라고 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차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자, 이 차가 또 재밌는 기능이 있죠. 보시면 어드벤처 패키지라는 거 안에 6.5L의 물이 들어가는 걸로, 오프로딩 갈 때 내가 싸고 갔던 물건을 흙이 묻는다거나 아주 깨끗이 닦을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세차를 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6.5L 갖고 세차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온 물건이 좀 더러워졌을 때 급하게 닦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걸로 보이네요. 재밌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차의 스트럭처 보면 사이드 임팩트 바 들어간 것도 보이고, 일단 재질 자체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 상당히 강하게 구성이 됐다고 하거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셰시의 단단함과 강함이 몸으로 느껴지진 않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바디온 프레임이 되게 딱딱하고 강한 차잖아요. 그런데 운전할 때 느껴보면 어떤 차의 무게감은 느껴지긴 하는데 정말 부드럽게 느껴져요. 조용하고 오히려 노면 충격을 더 많이 걸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딱딱하지 않은 연한 차를 몰고 있는, 그러나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프레임이 딱딱하죠. 근데 이 모노코크 같은 경우는 이 느낌이 차에 설계된 것과 사람이 느끼는 것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딱딱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재질로 셰시를 구성을 한 상태에서 사람이 타고 가는데 이 느낌을 그대로 받으면 사람이 긴장감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돌발 상황에 대처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셰시가 강할 때는 오히려 운전자한테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스펜션이 그렇고 안에 엔진 미션이 약간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좀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밈이라고 하죠. 마운트를 통해서 운전자나 탑승자가 느끼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할 때 뭐 이거 샷이 되게 좋아 단단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오류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리고 각종 오프로딩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다른 랜드로버하고. 자, 이제 도각 능력을 한번 보면 90cm까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자의 엉덩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물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봐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순간적으로 차가 확 가다 보면 이 물이 본네트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잠시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이 도각 능력이란 걸 테스트할 때는 그만큼이 다 잠긴 상태로 가는 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갑자기 차가 확 빨리 가게 되면 물이 갑자기 들이치잖아요. 그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또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광고 같은 데 보면 차가 물을 다 덮어서 여기도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그만큼 빠져서는 못 간다. 근데 잠시 그렇게 물이 튀는 거는 문제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물 건널 땐 가장 중요한 건 물에 잘 아는 깊이로 가야죠. 물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큰 돌이나 나무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로 차가 잘못 지나가다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보면 3,500kg의 토잉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예전 10년 15년 전만 해도 모노코크 바디 차들이 이 정도의 토익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많아봐야 한 1500km 그래 2000km 정도였는데 최근에 출시되는 이 모노코크 바디 차들은 대부분 견인 능력이 보통 3,500에서 많으면 한 4,500까지도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파운드로 대략 한 7,700파운드 그 정도죠. 근데 그 정도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캠핑카라든가 보트를 실어나르는 그런 견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정도 기준선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이즈의 트래블 트레일러라고 하는 그런 캠핑카라든가 그냥 가족들이 타고 다닐 만한 아주 큰 요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사이즈의 요트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차가 견인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모노코크의 설계 자체가 최근에는 정말 좋아졌다는 걸 이 부분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윈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거는 사실 기본이거든요. 혼자 가든 둘이 가든 여럿이 가든 윈치는 기본적으로 달아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 윈치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건 충분히 내가 따로 달 수 있는 자리가 포함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사면 윈치는 글쎄요, 랜드로버 거 안 하고 따로 있는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대략 보니까 10,000파운드 정도의 윈치네요. 지금 제 랭글러에 달려있는 게 12,000파운드, 10,000파운드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아무튼 그 정도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45m까지 견인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글쎄요. 약간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제가 보기엔 이런 메이커에서 만들어서 단 거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 가지 연출을 많이 해놨네요. 위에 루프탑 텐트도 있고 이건 하드탑 케이스네요. 루프 캐리어도 달려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프로딩이나 캠핑에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 차로 캠핑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차를 직접 봐야 되겠지만 자, 이제 이 지오메트리가 나오는데 이게 오프로딩 차에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오프로딩에서의 이 차의 실질적인 능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 보게 되면 접근각이죠. 38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랭글러보다 한참 높은 각도고 심지어 탈출각은 40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랜드로버에서 이번에 디펜더가 랭글러보다 훨씬 오프로딩 잘 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요 지점이라고 보이네요. 그런데 브레이크 오버도 31도면 상당해요. 이게 뭐냐면 바퀴와 바퀴 사이를 장애물을 지나갈 때 탈출각이거든요. 그것도 30도가 넘는다는 건 절대 적은 각도가 아닙니다. 근데 옆으로는 몇 도까지 설 수 있지? 글쎄요, 그건 능력이 없네요. 그것도 상당히 지오메트리가 갖는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인데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요.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오로지 P400 엔진, 그러니까 6기통 엔진에만 연결된 시스템이에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인데 불안하죠. 이 부분이 가장. 제발 이 차에는 정말 그런 에러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기존의 디펜더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 차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아해야 되는데 디펜더에 이런 것들을 넣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제 주변에 칭찬보다 욕하는 사람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욕먹는 차들이 인기가 많은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기존의 랜드로버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차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앞으로 이곳에 도착하게 될 디펜더에 대해서 미리 보긴 했는데요. 과연 오프로딩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훌륭하게 대처가 될지, 물론 오프로딩 타이어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달려나온 타이어는 오프로딩 타이어는 아닐 거예요. 일반 레디얼 타이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차를 갖고 제가 오프로딩을 가도 당장 오프로드에서 어떤 성능을 낸다라는 것을 크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특히 제가 오프로딩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계속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갔던 어떤 홈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보면 이 차가 이렇구나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께 사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차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문을 달아주지 마세요. 왜냐면 물론 메이커에서 한 얘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실질적으로 가졌을 때 느낌은 저도 아직은 모르니까 여러분들께 만약에 그런 부분을 대답한다고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차의 스펙이라든가 메이커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고요. 이 차가 빨리 보이는 대로 얼른 잡아서 여러분께 시승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